사춘기 구두 이야기 1958년 12월 31일 릴라는 처음으로 경계의 해체를 경험한다. 경계의 해체는 내 표현이 아니다.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극대화해서 릴라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릴라는 사람이나 사물을 구성하는 윤곽의 경계가 해체되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 1959년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옥상에 모인 그날 밤, 릴라는 생전 처음 경계의 해체를 강렬하게 체험한다. 그때만 해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짓지 못했기에 혼자서만 간직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1980년 11월 어느 날 밤에 이르러서야 옥상에서 경험했던 현상에 대해 내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둔 36세의 여자가 되어서도 때때로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경계의 해체라는 표현을 썼다. 그날 밤 우리는 동네 건물 옥상에 모여 있었다.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깊게 파인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은 음식, 샴페인, 파티 분위기에 한껏 취한 쾌활하고 거친 사내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그들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폭죽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불꽃놀이 준비를 열심히 도운 릴라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릴라는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도 갑자기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구역질이 나면서 그녀를 비롯한 모든 일을 감싸고 있던, 언제나 존재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던 철저히 물질적인 그 무엇인가가 사람과 사물의 테두리를 잘게 부수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릴라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폭발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연기가 자욱한 테라스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외침에서 나는 울림은 알 수 없는 세계의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구역질이 더 심해졌고 사투리가 뒤섞인 사람들의 말투가 어색하게 들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축축한 입에서 분비되는 타액으로 젖어드는 것 같아 참을 수 없게 느껴졌다. 움직이는 모든 육체와 그 육체를 구성하는 골격, 그것들을 사로잡은 광기에 대해서 혐오감이 느껴졌다. 볼품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떡 벌어진 어깨며 팔, 다리, 귀, 코, 눈이 어두운 하늘 먼 곳에서 땅으로 추락한 괴물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신체의 일부분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릴라를 가장 몸서리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오빠 리노의 육체였다. 그 누구보다도 친숙하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오빠였는데도 그제야 처음으로 리노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육중하고 튼실한 짐승의 형상. 가장 격렬하게 소리 지르고 가장 사납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굶주린 존재. 오빠의 모습에서 받은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욱한 연기와 심한 악취,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폭죽의 불꽃이 사납게 번쩍거렸다. 릴라는 어떻게 해서든 진정하려 했다. 자신을 덮쳐오는 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느낌을 떨쳐버려야만 해. 바로 그 순간 환희에 찬 고함 소리와 폭발음을 뒤로하고 한 줄기 바람이 그녀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누군가가 폭죽과 딱총을 쏘아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총을 쏜 것이다. 리노는 노란색 불빛 쪽을 향해 들어주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릴라는 자신이 경계의 해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그 느낌이 완전히 새로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에 자신이 다른 사람, 물건, 숫자, 글자 따위의 경계를 파괴하며 그 속으로 이전되는 듯한 느낌을 몇 번인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내던져 몸이 창밖으로 날아갈 때도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질 때 붉은색의 친절한 작은 동물들이 땅을 구성하는 물질을 분해해서 매끈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그해 섣달 금음날 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미지의 존재가 세계의 윤곽을 잘게 부수어 그 끔찍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했고 이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깁스를 풀자 하얗고 가녀린 그렇지만 완전히 제 기능을 되찾은 팔이 모습을 드러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심사숙고하여 릴라를 직업학교 같은 곳에 보내기로 했다.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타자 치는 법이나 북이나 가정 또는 이 세 과목을 모두 가르친다고 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자신이 직접 릴라에게 그 결정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리노와 눈치아 아주머니를 통해 전달했다. 릴라는 마지못해 학교에 갔다. 눈치아 아주머니는 릴라가 이유 없이 결석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거부하고 문제는 5분 만에 풀어버리고는 학급 친구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불려갔다. 이 와중에 평소에는 병과는 거리가 멀던 릴라가 심한 독감에 걸렸다. 릴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감기를 받아들였고 그래서인지 바이러스는 그 애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 버렸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릴라는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열이 났다. 하루는 릴라와 길에서 마주쳤는데 어찌나 창백한지 언젠가 올리베로 선생님의 책에서 본 독이 든 산딸기를 먹고 죽은 소녀의 유령 같아 보였다. 그러던 릴라가 갑자기 완쾌했지만 정작 본인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에 빠지는 날은 더 많아졌고 결국 학년 말에 낙제하고 말았다. 중학교 1학년 때 내 상황도 그다지 좋지 못했다. 학기 초에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컸다.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릴라 대신 질리올라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릴라는 갈 수 없게 된 학교에 나는 가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은밀히 만끽하고 있었다. 릴라가 없으면 내가 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받을 테고 그녀에게 뽐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막상 중학교에 가보니 나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 나와 질리올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은 겁에 질린 작은 동물들 같았고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1년 내내 아등바등 공부해야 했다. 나는 너무나 속상했다. 릴라가 없으면 최정예 그룹에 속하는 기쁨을 다시는 만끽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끔 등굣길에 돈 아킬레의 아들인 알폰소와 마주치기도 했지만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했다. 난 알폰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속으로 돈 아킬레는 알프레도 아저씨의 손에 죽어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잃어서 안 됐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수년 동안 가져온 돈 아킬레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그 애에 대한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리라. 알폰소는 재킷에 바늘로 꿰맨 검은 띠를 붙이고 있었고 웃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자기 할 일만 했다. 반은 달랐지만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학년 말에 알폰소는 전 과목 평균 8점의 성적으로 진급했는데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한없이 우울해졌다. 질리올라는 라틴어와 수학에서 낙제했고 나는 6점을 받아 가까스로 낙제를 면했다. 성적표가 나오자 선생님이 어머니를 학교에 불러서 나를 앞에 두고 내가 라틴어에서 낙제를 면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관대함 덕분이라고 했다. 과외 수업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낙제할 것이 뻔하다며 말이다. 순간 나는 이중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때처럼 성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과 어머니의 대조적인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다. 선생님은 균형 잡힌 몸매에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어딘가 일리아드의 문체를 연상케 하는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어머니는 푸석한 머릿결에 헌 신발을 신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문법이 엉망이고 사투리가 뒤섞인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 어머니도 비슷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았다. 잔뜩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와서는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자신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하자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문제를 두고 한참 동안 논쟁을 벌이면서 티격태격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두 과목에서나 낙제한 진리올라에 비해서 어찌됐든 나는 진급했으니 계속 공부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 내렸다. 그해 나는 아주 무기력하게 여름을 보냈다. 뜰이나 저수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대부분 진리올라와 함께였다. 진리올라는 과외 수업을 하러 집에 오는 대학생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대학생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나는 진리올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했지만 너무나 지루했다. 이따금 카르멜라와 산책을 하는 릴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도 학교 비슷한 곳에 다니긴 했지만 낙제했다고 들었다. 나는 릴라가 이제는 나와 친구로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 생각 때문에 항상 나른한 피로감에 시달렸다. 가끔은 어머니에게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침대에 누워있다 까무룩 잠이 들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정말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몸이 축축한 것 같았다. 화장실에 가서 보니 팬티가 피로 더러워져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풀이 죽어서 팬티를 깨끗하게 빨아 물을 짠 다음 축축한 채로 다시 입었다. 아마도 다리 사이를 다쳤다고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다음 두려움에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무더운 뜰로 나왔다. 때마침 릴라와 카르멜라를 만나 그 아이들과 함께 성당까지 걸어갔다. 걸어가는 새 몸이 다시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지만 팬티가 축축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결국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나는 릴라에게 속삭였다. 할 말이 있어. 뭔데? 너한테만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카르멜라에게 릴라를 떼어내려고 팔을 잡아 당겼지만 카르멜라는 우리 뒤를 따라왔다. 나는 너무나도 겁이 나서 결국 모두에게 하지만 시선을 릴라에게 고정시킨 채 고백했다. 왜 이러는 걸까? 카르멜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벌써 1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린다고 했다. 정상적인 거야. 카르멜라가 말했다. 여자아이들은 다 그런 거야. 며칠 동안 피가 나고 배랑 등이 아프다가 괜찮아져. 정말? 그렇다니까. 릴라의 침묵은 나를 카르멜라 쪽으로 떠밀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말하는 카르멜라의 태도는 나를 안심시켰고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했다. 그날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카르멜라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카르멜라는 그 상처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했다. 그건 네가 다 컸다는 뜻이야. 남자가 네 배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지. 릴라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우리는 릴라에게 너도 피를 흘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릴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아니라고 했다. 갑자기 그녀가 작게 느껴졌다. 이제까지 보아온 모습보다 더 작게 느껴졌다. 릴라는 나보다 키가 6, 7cm쯤 작았고 말라서 몸에 가죽밖에 없었다. 항상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데도 피부는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학교에서 낙제한 데다 생리가 뭔지도 몰랐고 사내아이에게 고백을 받은 적도 없었다.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거야. 우리는 짐짓 위로하는 체하며 말했다. 그딴 거 필요 없어. 릴라가 말했다. 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뿐이야. 그것은 역겨운 일이야. 그걸 하는 사람도 역겹고. 그러고는 자리를 떠나려다 멈춰서서 내게 물었다. 라틴어는 어때? 재밌어. 공부는 잘하고 있니? 그럼. 릴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중얼거렸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낙제한 거야. 이제는 어떤 학교든 가고 싶지 않아. 그럼 뭘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러고는 우리를 뜰에 남겨두고 가버렸다. 릴라는 여름 내내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카르멜라와 친해졌다. 그 애는 짜증날 정도로 웃음과 불평 사이를 심하게 오갔다. 릴라에게 너무나 강하게 영향을 받은 나머지 가끔은 그녀의 분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말할 때 릴라의 억양을 흉내냈고 릴라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릴라와 비슷한 몸짓으로 움직였다. 심지어는 걸어가는 모습까지 릴라를 따라했다. 하지만 그 애의 체형은 릴라보다는 나와 비슷했다. 보기 좋게 토실토실한 카르멜라는 건강함 그 자체였다. 나는 그 애의 어울리지 않는 릴라 흉내내기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이끌리기도 했다. 릴라의 리메이크 캐리커처 버전에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희석되긴 했어도 카르멜라에게서 엿볼 수 있는 릴라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결국 나는 이런 그 애의 모습에 매료되고 말았다. 카르멜라는 학교가 정말 싫다고 했다. 모두들 자신을 못살게 굴고 선생님들은 자신을 눈엣 가시처럼 여긴다고 했다. 포조 레알레 감옥에 가족들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가서는 모두들 한바탕 울고 온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알프레도 아저씨는 결백하고 돈 아킬레를 죽인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몸에 더 가까운 검은 생명체라고 했다. 그것은 쥐새끼들과 같이 살다가 가끔은 대낮에도 하수구 수채구멍에서 나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는 다시 지하 세계로 사라진다고 했다. 때로는 백치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알폰소에게 반했다고 했다. 그러다
금세 웃음기를 거두고 눈물을 흘렸다. 살인자의 딸이 살해된 자의 아들을 사랑하다니. 그녀는 기절할 듯 고통스러워했다. 알폰소가 뜰을 지나가는 모습이나 큰 길가를 걷는 모습만 봐도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했다. 알폰소에 대한 연정은 비밀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카르멜라와 더 가까워졌다. 카르멜라는 아무에게도 알폰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릴라에게도. 내게 비밀을 털어놓는 이유는 더는 혼자서 참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난 카르멜라의 극적인 말투가 마음에 들었다. 방학 내내 우리는 그녀의 열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다 새 학기가 시작됐고 나는 카르멜라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릴라조차도 그런 이야기는 지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불행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살이 찌기 시작했고 가슴에는 피부 아래로 단단한 멍울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는 털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아이로 변해갔다. 해가 갈수록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겨웠다. 수학 문제를 풀어도 정답이 나올 때가 거의 없었고 라틴어 문장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종잡을 수 없었다. 나는 틈만 나면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옷을 벗고 거울 속에 비친 몸을 관찰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내 몸이 계속 변해서 어느 순간 절름발이에다 사시인 어머니의 모습이 튀어나올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겠지. 시시때때로 눈물이 나왔다. 그러는 사이에 단단했던 가슴에 살이 붙고 말랑말랑해졌다. 나는 몸속에서 꿈틀대는 어두운 힘에 사로잡혀 언제나 근심에 차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등굣길에 약국집 아들 진호가 내 뒤를 따라오더니 자기 친구들이 내 가슴이 진짜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패드 같은 것을 넣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진호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자기는 내 가슴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20리라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내기에서 이기면 10리라를 나눠줄 테니 패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진호의 제안에 몹시 겁이 났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릴라의 뻔뻔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우선 10리라를 내놔. 왜? 내 말이 맞아? 응. 진호는 도망쳤고 나는 실망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비쩍 마른 몸에 입술 위에 거뭇한 솜털이 나기 시작한 같은 반 사내 아이와 같이 돌아왔다.
진호가 내게 말했다. 얘도 있어야 해. 그래야 다른 아이들이 내 말을 믿지. 나는 다시 릴라의 말투로 말했다. 돈 먼저 줘. 패드가 있으면 어떡해? 없다니까. 진호는 내게 10리라를 건네주었고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공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다. 테라스로 이어지는 작은 철문 옆에서 나는 내 몸의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는 흐린 불빛 아래 스웨터를 들어올리고 가슴을 보여주었다. 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더니 이내 돌아서서 계단 아래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솔날 안의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 사건은 내 기억 속에 뚜렷이 각인되었다. 사내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내 몸의 힘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 사건이 뇌리에 남는 이유는 릴라라는 존재가 카르멜라뿐 아니라 요구사항이 많은 유령처럼 내 주위를 맴돌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단순히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결정을 내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도 바로 도망쳤을 것이다. 릴라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나는 분명 릴라의 팔을 잡아 끌면서 어서 가자고 속삭였을 것이다. 그러다 릴라가 남기로 결정을 내리면 그녀 옆에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옆에 없으니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나는 릴라가 했을 법한 결정을 내렸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마음을 그녀에게 내준 것이다. 진호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내 안의 자아를 뒤로 밀어내고 싸움할 태세를 갖출 때 릴라가 취하는 건방진 눈빛, 억양, 몸짓을 모방하고는 흡족해 했다. 순간 약간 걱정이 되었다. 결국 나도 카르멜라와 별다를 바가 없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카르멜라와 다른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카르멜라와 다른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흡족한 마음이 사라졌다.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페르난도 아저씨의 구두방을 지날 때 긴 선반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는 릴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릴라를 불러서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릴라는 내 모습을 보지 못했고 나는 구두방을 그냥 지나쳤다.